예, 6.13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라고 하는 거는 원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상대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뭐 50점, 30점, 10점 있으면 50점이 압도적으로 1등하는 거죠. 그건 우리 선거제도도 그러하고요.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절대평가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사회가 받아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맞닥뜨리는 어떤 위기, 부조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후보나 정당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이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현실인지, 뭐 철학, 가치, 정책, 그 다음에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답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지금 이 받아든 어떤 이 문제하고 그 기존의 어떤 그 유력 후보 및 정당들이 이런 맞선 답하고를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우리 사회가 이제 그 받았던 문제들이 뭐냐? 예컨대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이제 그 얘기하는 1번 문제는 뭐 먹거리 문제겠죠, 그죠? 먹거리 문제다 그러면은 이를테면 뭐 주력 산업의 위기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빼놓고 나머지가 다 위기죠. 철강, 조선, 자동차, 뭐 그다음에 뭐 석유, 화학, LCD, 휴대폰 등등등이 다 위기입니다. 여기서 또 파생된 것들이 이제 뭐 불평등 양극화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 규제의 어떤 그 효율성, 그 예산의 어떤 합리성,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유인 보상 체계,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 주르륵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라는 것이 있죠. 1953년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예컨대 이 정치 세력의 어떤 도덕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 이번에 별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들은 다수 유권자들이 1번 문제로 생각했던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즉 1953년 체제를 바꾸는 문제, 이거를 갖다 1번 문제로 생각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뭐 2번 문제는 아마 뭐 정치 세력의 어떤 뭐 이 도덕성 문제, 뭐 3번, 4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주력 산업의 위기 문제라든지 국내 투자 고용 환경이라든지 뭐 불평등 양극화 문제라든지 뭐 이러저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경제 문제라고 이제 통칭을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식자들은 문제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을 쭉 다 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보통 다수 유권자들은 문제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통 1번, 2번 문제만 이제 보는 경향이 있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1번 문제가 바로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인데, 저는 이제 여기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득점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거는 어쨌든 우리 70년의 어떤 분단 체제를 어떤 형태로든지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한반도에 어떤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북한을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다수는 아니 뭐 가난하고 악마르고 존심만센 동생이라고 하는 상당히 온정주의적 시각에서 이렇게 보는 뭐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잘 부응한 게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존에 그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답을 갖다가 쓴 어떤 정당들 같은 경우는 이 판문점 선언이 갖고 있는 그 모호함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말은 북한이 사실은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어떤 게 있습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입니다. 사실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한반도 비핵화라 그랬는데 남한이나 미국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그런 개념으로 쓰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이 모호함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문제 제기를 갖다가 하면은 기존의 70년의 어떤 정전체제, 분단 정전체제를 바꾸지 말자는 어떤 쪽으로 이렇게
이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제 1번 문제를 한반도 평화체제의 어떤 구축, 요렇게 이제 본 거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뭔가 이걸 갖다가 획기적으로 바꿔보자. 이런 거였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어떤 좀 이 논리성과 합리성을 어떤 결의하는 해법을 내놨습니다만, 대중의 어떤 오랜 열망과 비연에는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분명히 좀 영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점수를 갖다가 많이 얻었습니다. 자, 뭐 이번 문제는 뭐 도덕성과 관련되는 문제들인데, 뭐 그 부분들은 뭐 사람들한테 크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는 이제 3번, 4번, 5번 문제들인데, 아다시피 지금 기존의 문재인 정부가 이제 했던 제반 주요한 정책들, 0090 81만 개 정책이나 비정규직 제로화나 최저임금 급상승이나 뭐 탈원전이나 문재인 케어나 그 다음에 무슨 파리바게뜨 직구용 명령이나 뭐 이런 수많은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과 발전의 핵심 동력이 뛰어난 인재들이 창업을 하거나 민간기업 취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뛰어난 기업들, 여력 있는 기업들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제반 정책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서 완벽하게 역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력 산업,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은 당과 정부와 기업이 혼연일체가 된 어떤 이 성장 발전 체제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과거에 이제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기존의 어떤 주식회사 한국 시스템을 다 이제 이렇게 해체를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서로 다 따로따로 놉니다. 근데 문제는 따로 놀면서도 서로 어떤 조화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의 어떤 규제 정책이나 예산 정책이나 어떤 뭐 제반 리더십이라든지 문화는 이런 새로운 어떤 발전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역행을 합니다. 예컨대 옛날에는 현실과 법이 있으면, 예컨대 규제와 현실이 있다면 이 규제가 현실을 그렇게 꽉 옥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법들 보십시오. 예컨대 최저임금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중위임금,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예컨대 20% 30% 있을 때는 그것이 현실에 대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5년경에 우리가 5,580원일 때 최저임금이, 그때 이제 중위임금의 48.4%였습니다. 근데 이걸 급속도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게 현실에 대한 어떤 대단히 어떤 큰 영향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법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사문화됐거나 변칙편법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상속법도 그렇습니다. 아주 비현실적인 어떤 법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사문화됐습니다. 변칙편법으로 빠져나간 것을 눈 감아줬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컨대 뭐 소상공인 생계역 적합업종이라는 것, 그거 과거에는 일종의 권고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게 강제사항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제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현실과 멀리 떨어져 있다가 지금은 현실을 갖다가 사방에서 옥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어떤 30년 동안 이게 민주주의가 쭉 진전을 하는데, 문제는 국가의 어떤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규제 능력과 그 다음에 뭐 예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규제는 오히려 현실을, 현실의 어떤 모순 부조리를 해소 완화하는 쪽이 아니라 사적 자치 영역에는 어떤 시장에 깊숙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왜곡하거나 뒤트는 쪽으로 사실은 이렇게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과 규제를 만드는 어떤 이 능력 자체가 이 부실한 정치 이 구조로 인해 가지고 잘 안 됩니다. 뭐 이런 법과 규제 같은 중요한 문제를 교섭단체들끼리 또는 이익집단들끼리 밀당하다가 그냥 한꺼번에 그냥 날치기를 통과시키거나 한꺼번에 그냥 우르르 통과시키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법과 규제의 어떤 품질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예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2016년 기준에 우리가 일반 정부의 총지출이 34.5%입니다. 그 중에서 10%, GDP 10%는 이게 복지 예산입니다. 근데 복지 예산이야 뭐 이건 효율을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 내용을 뜯어보면은 이게 어떤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교사나 이런 특수직 연금 쪽에서 굉장히 지출이 사실은 많습니다. 예. 자, 나머지 이제 GDP의 이제 24.5%인데 이제 이 예산들 안에는 뭐 교육 예산도 있고 국방 예산도 있고 R&D 예산 등 경제 예산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 예산도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부분들이 사실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 예산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이 60조 원이 넘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중고등학교 교실은 거의 어떤 절반이 다 퍼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를테면은 이런 식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이제 거의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학생 수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 예산 늘어나고 그 중에서 인건비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규제가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30년 동안 오히려 했던 이 효율성은 사실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런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누적돼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성장 발전 잠재력을 떨어뜨려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러한 어떤 공공 부분을 더 확장하고 그 다음에 이 국가 규제를 갖다가 늘리고 뭐 이렇게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절대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거는 3번, 4번 문제, 즉 주력 산업의 문제, 국내 투자와 고용 환경의 문제, 빼어난 인재들이 이 민간 기업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문제, 노동시장의 어떤 이중구조 문제, 불평등 양극화 문제 등등등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이거는 마이너스 점수라고 해요. 10점, 20점이 아니고 이건 마이너스 점수입니다. 이게 기존의 어떤 2당, 3당, 4당은 마이너스, 근데 100점 만점에 10점이나 20점이라고는 뭐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이게 근데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자,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번, 2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정도 좀 점수를 잘 올린 겁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다수 유권자들은 바로 1번, 2번 문제만 읽고 딱 채점을 하다 나서 나머지 3, 4, 5, 6, 7번, 8번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그들도 보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마이너스 점수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딴 데는 100점 만점에 10점, 20점이라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1번, 2번 문제에서는 나름대로 이게 득점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점수를 얻고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점수를 얻고도 최고 득점을 한 것처럼 된 겁니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 압승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 그런적으로는 경쟁 정당들이 3번, 4번, 5번, 6번, 7번 문제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경제와 민생 문제들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를 상위에 올리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1번, 2번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나름대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정서에 영합하면서 뭔가 변화를 갖다가 갈구하는 심리를 그대로 받아 안았는데 지금 2번, 3번은 뭐냐면 그게 위장평화 공세다라고 하면서 그 결론은 뭐냐면은 못 믿겠으니까 지금 이대로 가자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점수를 갖다가 짜게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이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기존의 어떤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의 어떤 이 순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민생 문제를 갖다가 앞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강점이 있는 어떤 1번, 2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적어도 국민들의 어떤 정서나 그 다음에 오래된 어떤 이 갈망을 어느 정도는 좀 받아 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낙제점을 받고
근데 지금 이번에 2등, 3등한 쪽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고득점을 받아서 새로운 지적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문제는 절대평가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식자와 진짜 정치가는 그래야 됩니다. 다수 국민들은 문제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 이 관념이 없는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변곡점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한국은 문제는 엄청나게 어렵고 복잡하고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어떤 정치 세력들의 그 문제들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조야하거나 완전히 정반대거나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한 번의 이런 선거로서 정치적 변곡점이 그렇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 그런 점에서 이번에 6.13 지방선거에 대해 가지고 좀 깊은 성찰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